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가장 간단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그걸 그대로 그렸습니다.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6개에서 100원 내고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걸로 됐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매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요예요. 수요는 지난 시간에 또 조금 전에 한계효용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분은 2단위를 사면은 아까 그래프에 가격보다 훨씬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가격 하에서도 사실은 2개를 살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니까 이 가격보다는 어때요? 더 낮은 가격이죠. 이분이 얻었던 거는 각 단위마다 얻는 한계용이 100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원보다 훨씬 컸잖아요. 이 큰 부분을 다 합해 놓으니까 이 노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참 좋은 개념이에요. 각 개인으로 볼 때도 소비자의 잉여가 더 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각 개인 모두의 소비자 잉여가 커진다면은 이게 다 합해지면은 사회 전체로는 큰 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죠. 자, 여러분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실 때 그냥 돈으로 주는 거하고 초콜릿으로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초콜릿을 살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초콜릿을 받는 사람은 이분의 효용, 한계용이 사실은 10만 원 가까이 안 할 수도 있죠. 오히려 이 아이는 초콜릿보다는 그냥 현금이 10,000원 적어도 좋으니까 9만 원만 받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면은 이 아이의 잉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세뱃돈뿐만이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누가 아주 귀하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정성은 정말 고마운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적거나 이제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셨으니까 전문 용어를 쓰시라고요. 소비자 잉여가 어때요? 그만큼 가져오신 분이 주시는 분의 생각보다는 적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이 상품보다 소비자 잉여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자, 제가 다른 예를 또 하나 가져올게요. 이건 그냥 해골처럼 굉장히 무서운 그림인데 아마 미술 역사상 가장 비싼 비용이 투입된 그림이에요.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인데 이 그림 속에는요 다이아몬드도 많이 박혀 있어요. 실제 다이아몬드. 처음 나올 때 이 그림에 들어간 비용이 90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900억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엄청 비용이 많이 투자된 거예요. 비용이 많이 투자된 그림은 그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얼마나 되겠느냐?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림은요, 앞에서 얘기한 수요 공급 얘기하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단위, 2단위, 3단위 늘려간다고 그랬죠. 그림은 어때요? 900억짜리 그림이 또 하나 나오려면은 엄청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경제학이 통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학이 이런 거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재화는 가격에 굉장히 전문 용어로 탄력적이라고 하는데요.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딱 제한되어 있는 거는 가격이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재화를 만들 때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가 그거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느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림 소개해 드리면은 이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 귀도 드 피에르트 그림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실 것은요, 이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을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쓴 내용입니다. 하늘색은 닮은 울트라마린 원료인 청금색 광맥이 마치 바다처럼 출렁이는 산이 있다. 그 산에서 산출된 청금석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이다. 이게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근처에서 그 청금석을 보고 마르코 폴로가 썼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 젠니노 첸니니가 쓴 책에서도 청금색에서 안료를 추출하는 일은 사람의 피를 얻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얘기는 황금보다 값비싼 파란색.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디 오래된 성당이나 성화를 보실 때 성모 마리아의 옷 색깔이 무슨 색인가 앞으로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입니다. 울트라 마린.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색, 울트라 마린 청색입니다. 그때는 청색이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아까 마르코 폴로가 쓴 대로 굉장히 외국에서 중앙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싸게 가져왔고 그 또 돌에서 그 색 안료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료는 아주 귀한 성모 마리아에만 청색을 썼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희소성, 한계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울트라 마린 이것 때문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계약을 할 때 울트라 마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 조차를 다 계약서에 썼습니다. 문화에도 경제 법칙이 숨어서 항상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생산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기업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 단위 추가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걸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든 경쟁 시장의 기업이든 모두 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비자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기업을 한번 보세요. 그럼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생산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합니다. 이윤을 다 늘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이 기업이 가장 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 하면은 아주 큰 대기업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구멍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저그만 노점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는 다 보편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윤이라는 게 뭐냐? 이윤도 너무 간단한 상식이죠.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 오늘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오늘 비용이 8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윤이 2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매출은 뭐냐? 매출은 가격에서 판매량을 곱한 거예요. 가격이 100인데 판매량이 10개다. 그럼 1,000원이 매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용은 생산 요소의 가격에다가 투입량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일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사람,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럼 한 사람 얼마 임금 곱하면은 비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집값도 내야 된다. 렌트비도 내야 된다. 또 돈을 빌렸다면 이자도 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용, 총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은 매출은 많이 늘리려고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급적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경기가 나빠지면은 인원도 줄이려고 하고 또 연구 개발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럼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뭐 광고도 많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마케팅 전략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 양쪽에 하나는 늘리려고 하고 하나는 줄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렇다면은 기업은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겠는가? 이 기업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계가 중요해요. 한계. 아까 한계 효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한계 수입이란 말이 들어와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는 기업이 한 단위, 두 단위 팔을 때 하나 더 팔음으로써 하나 더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이다. 하나 팔았었는데 100이고 두 개 팔으면 200이다. 그럼 그거 빼면은 한 개 수입이 100이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한 개 비용은 뭐냐?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격하고 한 개 효용을 비교했잖아요. 똑같은 세트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 수입이 뭐냐? 한 단위 더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 한 개 비용은 한 단위 더 팔기 위해서, 더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렇죠? 그러면 한 개 수익이 많으면은, 한 개 수익이 하나 더 팔으면은 200이 되는데, 이거 하나 더 생산하려면 100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업은 어때요? 당연히 하나 더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행하실 때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 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한 개 비용이란 말을 우리 응용해 보자고요. 비행기가 지금 298명이 탔어요.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299번째 태울 때 기업이 이 비행기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게 한 개 비용이에요. 여러분 298명 타고 가는 비행기나 299명 타고 가는 비행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게 어떻겠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그게 한 개 비용입니다. 그럼 한 개 수입은 뭐냐? 이 사람 하나 더 탐으로써 더 들어오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한 결론은 여러분이 항공사의 데스크에서 세일즈맨이라면은 이럴 경우에는 299번째 승객한테는 요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금을 많이 할인하고라도 태우는 게 낫겠죠. 근데 많이, 얼마만큼 많이냐? 한 개 비용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또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간단합니다. 표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가격을 100이라고 하고 총 수입이 하나 팔면은 100이 됐어요. 하나 더 팔므로써 없던 게 생긴데 그게 한 개 수입이 100이죠. 그런데 비용은 10이라고 생각하자고요. 하나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잖아요. 아까 비행기 얘기처럼 하나 더 팔면은 수입이 100이 생기는데 비용은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 더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